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좀 놀라운 뉴스부터 시작할게요. 정부가 14년 만에 외환 공동검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환율이 1,560원을 뚫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쿠팡이 와우 회원가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법정 최고액 과징금을 맞았고요.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빚내서 투자한 돈이 42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환율 뉴스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장중에 1,560원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켜진 거죠. 이상회 다방에 잡길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공동검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검사를 한 게 2012년이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온 초강수인 셈이에요.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이후로 거의 쓰지 않았던 무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번 검사의 타깃이 바로 NDF 시장이에요. NDF가 뭔지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NDF는 여고의 차액 결제 선물환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실제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환율의 차이만으로 돈을 버는 거래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와 내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 뒤에 사과 한 박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내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과를 사고 팔 필요 없이 가격이 오르면 한쪽이 차액을 받고 내리면 반대쪽이 받는 거죠. NDF가 딱 이런 구조예요. 원화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아도 환율 변동에 베팅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NDF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점이에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원달러 역회 NDF 일평균 거래 규모가 155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전 분기보다 무려 27.7%나 늘어난 거예요. 전체 선물환 거래가 하루 평균 189억 4천만 달러인데 NDF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서울 외환시장이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뉴욕이나 싱가포르, 홍콩의 NDF 시장은 밤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밤사이 NDF 시장에서 환율이 확 올라버리면 다음날 아침 서울시장 개장할 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신현송 하는 총재가 이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죠. 원래 실물 경제가 환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역외 투기 자금이 환율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지금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고 있고 수출도 호조세예요. 외화 유동성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건 실물 경제가 아니라 역외 투기 세력의 영향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이례적으로 검사에 나선 겁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쏠림을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당국의 연이은 고강도 대응에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22.9원이나 하락해서 1,512.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22.9원이 움직인 건 상당히 큰 폭이에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나선 것도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한몫했어요. 환해지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특정 환율로 고정해두는 조치인데 국민연금 같은 큰손이 달러를 팔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기름값, 식료품값이 다 오르게 돼요. 해외여행 비용도 늘어나고요. 반면에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긴 한데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거든요. 당국이 이번에 강하게 대응한 만큼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외 세력이 다시 베팅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소식이에요. 쿠팡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로켓와우 회원이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객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쿠팡은 2020년 3월에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 회원가라는 걸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와우 회원이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할인 가격이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부터 슬쩍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까지 와우 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와우 회원가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와우 회원이면 언제든 그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 한 번밖에 그 가격에 못 사는 거예요. 더 교묘한 건 광고 문구였어요. 와우 회원가로 얼마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 전용 특가 같은 표현을 써서 마치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심지어 쿠폰 하나로 하나의 상품만 그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모든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광고가 약 1년 8개월간 이루어졌어요.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는지 보면 와우 회원 수가 483만 명에서 937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54만 명이 새로 가입한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사람이 기만 광고 때문에 가입한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와우 회원가를 보고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마치 마트에서 회원 할인가 500원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첫 구매 한 번만 500원이고 다음부터는 1,000원인 상황과 비슷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공정위가 이번에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그만큼 위반의 심각성을 인정한 거예요. 게다가 이건 온라인 유료 멤버십 연계 할인 광고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이기도 해요. 앞으로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 거죠. 다만 솔직히 5억 원이 쿠팡 규모에서 큰 금액이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쿠팡의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 규모니까요. 그래서 공정위도 표시광고법의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법으로는 5억 원이 최고인데 대기업의 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기만 광고로 수백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 뒤라는 점에서 사후 시정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네이버, 카카오 등 다른 플랫폼의 멤버십 할인 광고도 점검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할 때 회원가, 특가 같은 표현이 나오면 그게 상시 적용되는 가격인지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인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에요. 최근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빚내서 투자한 돈이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사용 잔액이 6월 8일 기준으로 42조 9,516억 원에 달합니다. 43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추이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4월 말에 39조 7,877억 원이었던 잔액이 5월 말에는 41조 5,324억 원으로 늘었고 6월 들어서는 단 5영업일 만에 1조 4,191억 원이 또 늘었어요. 한 달 사이에 2조 원 넘게 늘어난 셈이에요. 이 증가폭은 2021년 4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기준 106조 9,909억 원으로 4월보다 2조 6,496억 원이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연 5%대 중후반까지 올랐는데도 이렇게 돈이 몰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스피가 지난달 15일에 장중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거든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나니까 지금 안 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포모 심리가 팽배해진 거예요. 포모란 영어로 FMO,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 소외될까봐 두려운 심리를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증시가 급락했다는 거예요. 지난 8일에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직전 거래일 대비 8.40%나 떨어지면서 전체 종목의 매매 거래가 20분간 중단된 거예요.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자,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투라는 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빌려서 200만 원 어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가가 10% 오르면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벌어서 원래 돈 100만 원 대비 20% 수익이 나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10% 떨어지면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잃게 되는데
원래 돈 100만 원 대비로는 20% 손실이에요. 여기에 대출이자까지 더해지면 손실은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증권시장에서 비투의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올해 초 27조사 1207억 건에서 5월 말에는 38조 226억 건으로 늘었어요. 올해 들어서만 10조 6,019억 건이 증가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란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이 반대매매 금액이 올해 1월에 1,680억 원이었는데 3월에는 4,596억 건, 5월에는 7,077억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코스피가 3.25% 하락하자 다음 날 반대매매 청산 금액이 전날의 2배가 넘는 1,458억 건에 달했어요. 여기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쏟아지고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반대매매가 터지는 거죠.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신현송 하는 총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총재는 비투는 정상적인 수요 곡선을 바꿔두는 요소라면서 비투가 만연해 작은 충격이 큰 시장 조정으로 이어지면 비투를 하지 않은 사람도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비투가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은행 건전성도 걱정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0.60%로 2021년 3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부실채권 잔액은 17조 7천억 원에 달하고 가계 여신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세입니다. 금리 여건도 불리해지고 있어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4.31%에서 5.93% 수준인데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투자 원금은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단이 올라갈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돼 연체가 심화되고 부실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오늘 다뤄드린 세 가지 뉴스, 외환시장 투기 단속, 쿠팡의 기만 광고 제재, 비투 리스크 확대. 이 뉴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시장의 과열과 거품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환율 시장에서든 소비 시장에서든 주식 시장에서든 실체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